보통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금값이 오른다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가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마저 봉쇄됐을 때 시장은 우리가 알던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 우량주 할 것 없이 극도의 불안감이 퍼졌고 공포지수가 치솟으며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적인 흐름대로 금과 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금과 은은 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유례없는 속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전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처럼 던져지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는 공식은 왜 이번에는 완전히 깨져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관점에서 핵심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금의 현금화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금이 현금 인출기가 된 거죠. 즉 전쟁 직후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던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단순 손실을 넘어서 마진콜 압박까지 받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시장은 손실이 난 자산부터 파는 게 아니라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부터 판다는 겁니다. 주식은 이미 폭락해서 팔기 부담스럽고 부동산이나 사모자산은 당장 팔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가격도 투명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산이 가장 먼저 팔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금 ETF인 GLD는 단 하루 만에 29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단순 매도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게 됩니다.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운용사는 실제 금을 매도해야 하고 이 물량은 다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 동시에 압박을 줍니다. 여기에 알고리즘 트레이딩까지 개입합니다. 가격이 특정 지지선을 깨는 순간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금은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쉽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도된 자산이 된 겁니다. 즉 이번 금값 하락은 가치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가와 금리의 역설입니다. 보통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안전자산으로 금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히려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단순한 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였습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데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금액에는 치명적인 환경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선택이 갈립니다. 금은 보유하고 있어도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지만 미국 국채는 다르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4.39%까지 급등했고 이는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자산에서 연사 퍼센트가 넘는 수익을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자도 없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나? 라는 질문이 시장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이자가 없는 금을 들고 있을지 아니면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연사 퍼센트 이상의 확정 수익을 주는 미국 국채를 선택할지 결국 자금은 빠르게 금에서 빠져나와 국채 그리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까지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 보이게 되고 이는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쇄 반응이 만들어지며 결국 이번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금값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고금리와 강달러라는 훨씬 더 강력한 변수에 눌려버린 셈입니다. 말 그대로 금액에는 완벽한 역풍이 불어온 환경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시장의 든든한 뒷배였던 중앙은행들의 갑작스러운 변심입니다. 그동안 시장에는 중앙은행은 가격과 상관없이 금을 계속 사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금은 사실상 국가 차원의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흡수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터키였습니다.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과 에너지 수입 비용 폭증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환율 방어와 달러 확보를 위해 무려 60톤 이상의 금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게 단순 매도가 아니라 급해서 판 매도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역시 전쟁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폴란드 또한 군사력 강화와 무기 도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금을 쌓아두는 플레이어였다면 이번에는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플레이어로 역할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금시장에서 중앙은행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가격을 지지해주는 최후의 매수자 역할이었는데, 그 마지막 버팀목이 매도자로 돌아서는 순간 시장 심리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중앙은행도 파는데 내가 왜 들고 있지? 이 한 문장이 추가 매도를 부르는 트리거가 됩니다. 결국 이번 금값 하락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의 움직임을 넘어서 시장 구조 자체를 떠받치던 축 하나가 흔들린, 금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은의 몰락은 금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무려 40% 넘게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을 금과 비슷한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은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은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산업 금속기입니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금보다 더 크게 오르지만 반대로 경기가 꺾이면 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무너지는 자산이죠. 이번에 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가스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균열이 생겼고, 천연가스 정제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던 헬륨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헬륨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반도체 공정과 첨단 산업에서 열을 식히고 공정을 안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 헬륨 공급이 흔들리자 반도체 생산과 AI 서버 증설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 전반에는 전쟁 장기화 플러스 경기 둔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AI 서버, 반도체, 전력 인프라에는 은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기술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은의 실물 수요 자체가 동시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치명타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패널에는 전도성이 뛰어난 은이 핵심 소재로 사용되어 왔는데, 은 가격이 급등하자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대체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은 대신 구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수요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결국 은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으면서 금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이 버티는 자산이라면 은은 경기에 베팅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금은 흔들리고 은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금이 아닌 달러였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폭등하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순수출국으로 자리 잡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히려 자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유럽과 일본처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유가가 상승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이후 통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만, 미국은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 유입이 늘어나고 이게 통화 강세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데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4% 이상의 이자를 제공하는 매우 드문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자, 가격 변동은 있지만 이자가 없는 금 혹은 보관 비용까지 드는 금을 들고 있을지, 아니면 유동성이 가장 뛰어나고 위기 때마다 강해지며 확정적인 이자까지 주는 달러 자산을 선택할지,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시장은 금이 아니라 달러를 최후의 피난처로 선택한 겁니다. 이번 금값 하락은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위에 금보다 더 강력한 안전자산이 등장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중동 전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겼습니다. 극심한 위기가 시장을 덮쳤을 때 자산의 이론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즉 유동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도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먼저 팔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여전히 막대한 재정 적자와 탈달러화 흐름을 근거로 금의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이론이 아니라 상황으로 움직입니다. 상식이 배반당하는 위기 속에서 공포지수가 극단으로 치솟고 모든 자산이 무차별적으로 던져질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끝까지 지켜줄 진짜 안전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안전자산은 정말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평온할 때만 안전한 자산일까요? 투자의 관점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